볼커의 SD 강좌. 경고! 이 영상에는 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극장판의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포일러 없는 온전한 감상을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시청 후에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한 장이 더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추가로 이제 여기까지 한 얘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제 6장 진짜 마지막이겠습니다. 자, 스토리 끝났다. 아직 안 끝났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도 한 11시 반, 12시쯤 가야 되는데 아직 6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밖의 이야기와 2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예상들 한번 조금 더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거 진행하기 전에 이콥님이 주신 질문 있으니까 그거 한번 답하고 가죠. 질문은 케네스를 보면 다바오 사령관으로 막 보이면서 온 걸로 아는데 외모나 초반 도입신에서 하이제킹 씬에서 보여준 피지컬을 보면 40대 초 정도로 느껴진다. 지구연합우주군은, 그러니까 우주연방군이죠. 연방군은 인재 등용에 있어 학연 지연 나이보다는 실력이나 피지컬을 우선시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되게 좋은 질문이세요. 학연 지연 나이 당연히 봅니다. 네, 연방군도 썩어 있다는 설정이 있기 때문에 제타, 더블 제타, 그리고 1년 전쟁에서도 봅니다. 근데 다만 뭐가 있냐면 군대잖아요. 잠깐 페이지 때문에 이 앞쪽을 쓸게요. 여기가 좀 허연 공백들이 있어서 여기다 설명을 드릴 텐데, 자, 무슨 차이가 있냐면 썩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케네스는 설정이 뭐가 있냐면 역습의 샤의 반란 때에 참전했던 파일럿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군은 죄송해요. 여기가 파일럿인데 파일럿 출신이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네, 그게 배경 설명으로 있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군대는 어쨌든 실적을 내면 계급을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위에 사람들, 아예 윗사람들, 완전 뭐 고관이라고 합시다. 말을 들면 투스타 이상, 투스타, 쓰리스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위에 그 장교들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있으면 계급은 올라가야 돼요. 실제로 연방군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방군이 1년 전쟁, 그리프스 전쟁, 그 다음에 1, 2차 네오지온 항쟁을 겪었죠. 대충 적을게요. 이 과정에서 전투가 계속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을 안 올려줄 수가 없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마 이게 지구 연방군 내에서 지금 부조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엘리트 코스만 밟아서 전장을 한 번도 밟지 않았지만 학연, 지연 이런 걸로 올라간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전장에서 굴러가지고 자기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지금의 한국군처럼 실전이 거의 없는 군대라 하더라도 예컨대 제 선배님 중에는 해군사관학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해군 장교신데 그분은 이제 그 성적이 우수하셔서 이제 박사과정을 해서 해군 교수가 되는 코스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실적은 많으시지만 그 실적이 전적은 아니죠. 군적은 아닌 거죠. 군의 실적은 아니신 거죠. 그러시고 근데 저희 선배님인데 왜 선배님이냐면 저희가 이제 연대에 오셔서 박사학위를 위탁교육으로 하셔서 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교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제 선배님이신데 저희 같은 지도 교수님 제자입니다. 그래서 아는 분이신데 만나 뵀을 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제 자기의 동기들 중에는 덕분에 저도 잠수함도 좀 타보고 독도함도 좀 타보고 하는 경험을 운 좋게 해봤습니다만 자신의 동기들은 지금 함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이 시작하셨던 사관학교 동기들은 함장들인데 함장들은 자기보다 실적이 높대요. 실적이 빨리 쌓이기 때문에 같이 시작했는데 계급은 동기들이 더 높다라고 얘기하셨었어요. 군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물론 계급이 안 올라가시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계속 실적을 쌓으시고 되게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뒤에 또 승진하시고 하셨지만 계급은 올라가셨지만 올라가는 속도나 그 올라갈 수 있는 정점이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케네스는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은 맞습니다. 네, 실력으로 올라온 사람 많고 그 다음에 아마 킴벌리 같은 사람은 이제 우주에 있다가 그런 학연 지연으로 내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안 풀리니까 얘가 아씨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번 맡겨봐요. 내가 해볼 테니까. 이래서 내려온 사람이죠. 그래서 나이에 비해서 계급이 높은 것도 현장에 그러니까 전장을 뛰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설정에 있다. 실제 군대도 그렇죠. 어쨌든 실전을 뛴 군인들이 계급이 올라가죠. 전적이 있으니까. 실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장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의 시간순을 한번 정리했습니다. 장면을 보다 보면 계속 연속적으로 사건이 나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자, 먼저 예정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됐었어야 돼요. 원래는. 자, 작품에 나오는 1일차입니다. 첫 장면에서 하운제는 그날 그냥 홍콩에 잘 도착했어야 됩니다. 이게 1일차예요. first day. 그 전날 출발해서 어쨌든 홍콩에 도착했어야 되고 2일차에서는 그 홍콩에 도착한 기기는 아파트로 갔겠고 하사웨이는 교수를 만나러 갔겠죠. 근데 관료들의 사전 협의를 홍콩에서 하는 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1차 회의가 있고 그게 종료되면 애들레이드 회의로 가는 건데 그래서 홍콩에 있다가 애들레이드로 간다라는 게 원래 계획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2일차에서 관료들은 홍콩에 있다가 2일차에 출발할지 3일차에 출발할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갔을 것이고 이 관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동안 케네스는 이들과 함께 홍콩에 있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하사웨이는 이제 여기 홍콩에 있다가 로드세이아 그러니까 마푸티의 본거지죠. 로드세이아로 왔을 것이고 이맘때쯤 크시가 떨어졌을 거예요. 바다에. 크시가 퐁당 하고 떨어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크시를 수거하고 그 뒤에 작전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면 4일차에 이날 이후에 사흘 뒤죠. 4일차에 그러니까 3일 뒤 1일, 2일, 3일 뒤인 4일차에 케네스가 이제 이들은 애들레이드로 가고 케네스는 다바오로 와서 케네스가 부임을 했을 겁니다. 이게 원래 맞는 건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1일차에 하이제킹이 발생하는 바람에 다바오에 도착을 했어요. 그날 새벽에 사실 정확히는 1일차가 2일차 새벽이지만 새벽에 하사웨이 탈출 작전이 벌어지는데 실패합니다. 가오몬만 잡히죠. 그러고 나서 하사웨이가 이제 조사 끝내고 한 점심나절에 그러니까 아침에 조사 다 끝내고 점심때쯤 로드세이아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났는데 잠수함이 다가오니까 잠수함 부시고 안 되겠다고 해서 이때 떨어져야 될 크시를 미리 회수하러 가죠. 그러다가 방금 보셨던 페넬로페와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전투를 끝내고 이제 기지를 이동해서 다른 지점으로 가는 거죠. 3일차에. 그래서 이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얘기는 이틀 반 정도의 얘기입니다. 일부의 이야기는. 자세히 세보시면 딱 이틀 반. 왜냐하면 3일차는 아직 낮이었잖아요. 밤까지는 안 나왔으니까. 그 정도의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경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엔딩 장면이 이 3일차죠. 3일차인데 오엠벨리는 2 days ago 이틀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 -2 여기입니다. 쿠키에 나왔던 오엠벨리가 전투가 시작된 건 이날이고 킴벌리 부대는 이 홍콩에 도착하는 날 케네스가 홍콩에 도착하는 날 하루 전에 오엠벨리를 향해서 부대를 진격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날 진격을 해서 다음날 오엠벨리에서 전투가 막 시작이 되고 있고 이 전투에서 공격을 당하니까 2일차에 원군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빠르면 3일차 저녁, 늦으면 4일차나 되어서야 마푸티는 오엠베리를 갈 수 있겠죠. 라는 상황입니다. 사건의 순서가 한번 정리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영화에서 그려지는 좀 재밌는 디테일들을 좀 보면 처음 하운젤에서의 모습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무중력 공간에서의 삶을 잘 묘사하고 있었는데 특히 재밌었던 게 요 물잔이었어요. 이게 무중력 공간에서는 우리가 물을 마실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말하자면 우리 설레임 같은 거 먹듯이 이렇게 튜브에 이렇게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것들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주인들은 이런 형태의 물도 넣고 음식도 넣고 먹는 걸 많이 보는데 이걸 보면 그냥 물잔을 마셔요. 무중력인데 그럼 물이 떠올라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최근에 알아보니까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게 뭐냐면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물은 표면 장력이 표면 따라 생기니까 컵이 있을 때 물의 표면 장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물이 떠나가지 않고 이 안에 고여 있게 하는 그 방식들이 최근 개발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있어서 물이 여기가 실제로 지금 그림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동그란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약간 요렇게 생긴 거예요. 약간 요렇게 생긴 거라 이게 표면 장력을 따라 여기에 입을 대면 쭉, 그러니까 물을 들고 마시는 느낌이 아니라 입을 대면 빨대로 빨듯 이렇게 쭉 따라오는 방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마시고 난 하사웨이의 잔에는 요런 흔적이 남는 거고요. 마시기 전에는 입될 부분이 이렇게 솟아있는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 여기 실제 제품이 있더라고요. 현재 아직 뭐 실용화까지는 아니고 연구 개발된 게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30년 전에 그 당시에 바로 연출했으면 그냥 튜브식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이 저도 크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최신 기술을 반영해서 이렇게 연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손 씻는 모습 같은 걸 보면, 이게 표면 장렬 이온 컵이고요. 물이 튀지 않도록 개수대가 아예 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손을 넣으면 거기서 샤워가 쫙 나오고, 그러니까 물을 쏟아내고, 그럼 거기서 내가 손을 씻고 그 안에서 다 말리고 손을 빼는. 예, 그죠? 물이 사방팔방으로 튀니까. 예, 예,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그 이런저런 부분들도 최신의 연구들, 최신의 기법들을 꽤 뭐 찾아봐서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좀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 작품에서 퀘스 파라야, 역스페셜에 나온 퀘스 파라야와 기계 안달루시아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 얘기를 하자마자 퀘스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어딜 퀘스를 기기에 비교해?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한번 비교해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하사웨이는 기기를 보고 퀘스를 떠올릴 수 있었는가를 보면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퀘스파라야와 기기 안달루시아는 일단 당돌하고 굉장히 솔직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을 숨기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감이 되게 좋죠. 감이 엄청 좋습니다. 뭔가 센스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퀘스파라야는 고관의 자녀죠. 저기 아버지도 아데나후어 장관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얘는 아까 봤던 그 고관집 자식들 같은 앤데에 반해서 귀족의 정부죠. 우리 기계 안달루시아는 그렇고 퀘스파라야는 본인이 뉴타입의 소질이 있다고도 믿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뉴타입 수련도 했고 그 티벳의 라싸 등에 가서 훈련도 받았고 실제로 그 사이코미 병기도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뉴타입이에요. 근데 기기는 뉴타입 같은 느낌이지만 뉴타입인지는 몰라요. 뉴타입이란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이런 면들의 차이가 있고 좀 더 차이가 있다면 퀘스파라야는 좀 더 진취적이에요. 기기 안달루시아는 본인이 자기중심적인 건 있지만 좀 방관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뛰어들어서 뭔가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퀘스는 자기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애입니다. 그 모빌 슈츠 시뮬레이터에도 직접 들어가서 자기가 해봐야 직성이 풀리고 샤아가 하는 걸 보고 그래 나도 그러면 샤아의 말을 따라서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계 안달루시아는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퀘스파라야는 당시 14살이에요. 14살. 엄청 어리죠. 중딩입니다. 중딩 여러분. 참고로 얘도 미인이라는 설정은 있고 기계 안달루시아 미인이라는 설정은 있는데 기계 안달루시아는 19살이죠. 그러니까 소령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알겠지만 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그러니까 그냥 중2병이 아니라 중2병이 걸려야 되는 나이예요. 14살이에요. 그러니까 만으로 14세니까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친족 살해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를 쏴 죽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콤님이 얘기하셨지만 퀘스가 그걸 알고 쏜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몰랐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퀘스에게 있어서 뭐 큰 영향을 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서 비교 대상으로 두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먼저 이 공통점 부분 때문에 아마 생각하게 됐겠지만 하사웨이가 캐스파라를 떠올리게 된 이유는 이 부분이겠지만 실제로는 꽤 다르죠.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는 행보도 이후에 꽤 다릅니다. 그래서 하사웨이가 퀘스 기기 안달루시아에서 처음엔 퀘스를 보지만 이거 미리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기기를 보면서 퀘스를 떠올리는 게 거의 없어져요.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기기를 기기로서 보게 되기는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렇게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자, 이제는 우리 이제 모빌 수출 얘기로 잠깐 돌아와서, 자, 모든 거의 원흉이죠.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 예. 얘는 왜 그럴까요? 얘는 왜 그럴까요?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는 왜 양쪽에다 건담을 줄까요? 복잡하지만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일단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는 1년 전쟁 때는 그냥 일반 회사, 그러니까 그냥 뭐 운수업체 뭐 이런 걸로 설정이 되어 있는 일반 회사였고요. 그 다음에 1년 전쟁이 끝난 뒤에 MS 개발 능력이 있었던 지오닉사나 치메트사 등을 흡수 합병을 하고 연방에서 남았던 군수 업체들을 일부 흡수 합병하면서 거대 군수사 업체로 한 방에 부상했다라는 설정입니다. 참고로 지오닉사와 치메트사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지온 쪽의 MS 개발 업체들이고요. 지오닉사의 대표 기체가 자쿠라면 치메트사의 대표 기체가 돔이죠. 돔하고 갱이 아마 치메트사 출신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갱은 그런가? 조금 헷갈리는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하여간 지오닉사, 치메트사 등을 흡수해서 이제 만들어냈고 이후에 연방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여러 모빌 슈츠를 개발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런 식으로 되니까 군수 산업화 과정에서 어쨌든 지온 쪽 인물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예, 지온계의 인물들도 많이 합류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갑자기 커진 거예요. 갑자기 우주 규모의 회사로 커지다 보니까 내부는 통일이 되어 있지 않고 각 공장이나 내부 자회사들이 있겠죠. 자회사별로 각자 독자적인 움직임을 해서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곳인데 자, 예를 들자면 일단은 얘네들은 근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죠. 데라즈 분쟁을 지원하기도 하고 심지어 에우고를 지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장에서도 페넬로페와 크시를 양쪽에 다 지원을 하죠. 그 의도가 뭐냐가 대놓고 그려진 적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럴 것이다 라고 다들 말하지만 대놓고 애너하임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는 없어요. 물론 이걸 그린 만화도 있긴 한데 거기도 좀 애매하게 그려집니다. 어쨌든 전쟁을 확대하여 이득을 내기 위해서라던가 뭐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확실히 줄을 대기 위해서라는 설들이 있기는 한데요. 뭐 솔직히 모릅니다. 예, 정확하게 뭐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요.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고 실제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방계 출신이 많은 공장이 있을 것이고 지원계 출신이 많은 공장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쨌든 회사가 합병되고 전쟁 이후에 이걸로 전범 취급을 안 받게 됐으니까 살았다지만 여전히 스페이스 노이드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 스페이스 노이드 따위 다 잡아버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어스노이드 중심의 사고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업무로서 일을 하면서 회사만 중심으로 반드시 이익만이 전 전부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과 그들의 생각 때문에 더 복잡하게 얽매여 있는 건 아닌가, 얽히고 설켜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고 동시에 그것이 뭐 이익에도 반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이익과 크게 반하지 않는다면 뭐 다양한 형태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애너하임 일렉트로닉스사가 자주 하는 말들은 그런 거죠. 뭐 이렇게 그거 내가 준 거 아닌데? 라던가 그거 우리도 너네 주려고 했는데 걔네가 훔쳐갔어. 라던가 아니 쓰레기로 버렸는데 걔네가 주웠어. 라는 식으로 이제 얼머무리고 있죠. 뭐 그런 부분들. 애너하임에 대한 거는 나중에 아예 애너하임만 갖고 얘기해야 될 만큼 굉장히 큰 얘기여서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라고 뭐 이 정도만 한번 언급하고 지나가 볼까 합니다. 괜찮죠? 그냥 뭐 이 정도만 할게요. 뭐 핵심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으로 또 한번 생각해보면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자, 다바오군
즉 키르케 부대죠. 원래 킴벌리 부대는 도대체 왜 약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작중 내내 다바오군은 어쨌든 마프티보다는 장비도 좋아요. 물론 메사와 구스타프 칼 중에 뭐가 더 좋으냐 이걸 뭐 딱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숫자가 많잖아요. 쪽수도 많고 계속해서 보급도 쉽고 그 다음에 일단 수가 많은데 전쟁에서 일단 수가 많으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열세였던 걸로 그려집니다. 제대로 대처도 못했다 이런 걸로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특히 킴벌리 부대 시절 키르케 부대가 되기 전 케네스 오기 전에는 이보다도 못했다고 하니 그것은 정말 그렇죠 당나라 군대인 거죠. 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얘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를 좀 정리를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대의 전투 능력, 군대의 실력은 사실 결국 실전 경험을 얼마나 해봤느냐에서 비롯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들면 좋은 얘긴 한데 임진왜란을 예를 들어보죠. 우리나라 임진왜란을 보면 임진왜란은 크게 일본이 첫 번째로 쳐들어왔던 임진왜란과 한번 물러났다가 다시 쳐들어온 정유재란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그때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저는 조선군이 되게 잘 싸웠다고 생각하는데 임진왜란 전반적으로 하지만 초반에 어쨌든 깨져나가죠. 이기지 못하고 많이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본군의 기록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선군은 뭐 약한 건 아니지만 싸워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 있어요. 싸워보니 싸워볼만 하다 이랬는데 정유재란이 되면 이미 그 전에 이제 몇 년간 싸워봤잖아요. 이제 싸워보고 나서 정유재란 때가 되면 그때 일본군 기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전에는 해볼만 했는데 이번에 와보니까 쉽지 않다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죠. 저는 이승민님의 고얘기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그 3년 사이에 그 전에 준비를 못해서 당했고 3년 사이에 준비해서 망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는 임진왜란 때가 훨씬 잘 돼 있었어요. 제 생각에는 훨씬 잘 돼 있었고 정유재란까지 있는 그 3년 사이의 방비는 임진왜란의 방비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 군대가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말하자면 레벨업이 된 겁니다. 싸워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렌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조선군은 레네임 같은 앤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능력이 있더라. 말하면 의외로 거기서도 힘 좋고 활도 잘 쏘고 하는 사람이 있었겠지만 그 전쟁의 이런 돌아가는 이런 느낌들을 이제 말하기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몇 번 싸워보다 보니 이제 아는 거예요. 이제 말하지 않아도 적군이 이렇게 오면 우리 부대가 막는 사이야. 니네가 뒤로 돌아가. 같은 이런 죄송합니다. 자연스러운 전술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늘어나게 되고 경험치가 생기게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고 모든 꼭 임진왜란을 제가 예로 들어서 그렇지 그 밖에 모든 전쟁사를 보더라도 경험치라는 거를 정말 무시할 수가 없어요. 네. 결국 저희가 그걸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그렇죠. 저희도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그렇게 돼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게 됩니다. 예,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조총부대를 운영을 했지만 그렇다고 조총부대가 메인이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침이기도 하고 방어 체계가 바뀌게 되는 것도 싸워보니까 안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이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구나. 근데 기존의 시스템이 나빴느냐라고 하면 임진왜란급의 전쟁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괜찮은 시스템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평화시대가 길었던 조선 입장에서는 그걸 충분히 굴릴 만한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했더라도 그 능력이 100%가 발휘되지는 않았던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전투력의 이 실전 경험은 되게 중요하다. 일단 오늘의 얘기는 임진왜란을 우리가 따지자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핵심은 그 경험치라는 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건 꽤 여러 전쟁사에서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떠냐? 그러면 이 동남아시아 죄송합니다. 이 동자는 빼고 이 태평양 지역은 이 태평양 지역 여기 동남아시아 지역은 1년 전쟁 때부터 한 번도 주요 전장이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가 주요 전장이었던 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일단 전쟁 초기에 브리티시 작전 때문에 여기 시드니에 콜로니의 일부가 떨어지죠. 그리고 여긴 괴멸적인 타격을 입어서 오스트리아는 사실 무주공산이 됐었고요. 네, 무주공산이 됐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특별한 전선이 구축된 적이 없습니다. 08소도 얘기도 할 거예요. 실제로는 구축이 된 적은 없습니다. 물론 이 지역에서 전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전투가 있긴 있었고, 예를 들면 뭐 게임 기렌의 야망에서는 요 베이징 탈환 작전 같은 게 그려지고 있기도 하고, 08MS 소대에서도 이 동남아 지역 어디메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설정이긴 하지만, 거기가 핵심 주요 전략 지점은 아니었어요. 극단적으로 해서 거기는 이기든 지든 상관없는, 그러니까 지온이 다 먹는 건 안 되니까 일단 가 있어 정도인 거지, 거기는 핵심적인 전력도 아니고 1년 전쟁 전체로 보면 여기는 주요 작전 지역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투가 적고 경험치가 낮죠. 더더군다나 요 오스트레일리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지원군이 없었는데, 왜냐면 여기도 뭐 지원군이 와서 뭐예요? 이미 다 콜로니 떨어뜨려서 박살난 지역인데. 근데 나중에 그림에는 안 그렇지만 여기 이제 북미 대륙이 나중에 소탕이 되죠. 북미 대륙 소탕전에서 북미 대륙 탈환이 된 뒤에 여기 있던 지원군들이 이때 이제 유콘급들을 이 캘리포니아에서 다 공수해서 지원군이 갖고 있었으니까 유콘급을 타고 탈출을 해서 여기 호주로 들어옵니다. 이 지원군 잔당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지원군 잔당을 사냥하는 형식의 부대가 좀 구성되었던 적이 있죠. 그게 이제 007 콜로니가 떨어진 땅에서 그려지는 이제 화이트 딩고대의 활약 정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실제로 이 지역은 뭐 이렇게 전투가 없었던 건 아니겠지만, 말하자면 핵심 전력들, 에이스들이 여기서 활약하는 지역은 아닌 거죠. 예, 진짜로 아닌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즉, 이 다바오라는 지역은 이 넓은 태평양 지역을 총괄하는 부대이면서 동시에 그냥 거점을 지키는 부대인 거예요. 여기를 그냥 이제 방어만 하면 되는 거고, 혹시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 나가면 되는 군대, 그러니까 말하면 주둔군의 형격이 큰 거지, 여기가 뭐 막 진짜 무슨 공격을 하고 실전을 경험한 부대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 애들레이드에서 괜히 회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지역에 이제 테러 조직이 들어온 거예요. 마프티라는 테러 조직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야, 이거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까운 부대가 어디야? 일단 저희가 가까운데. 그래, 그럼 니네가 맡어. 아니, 우리가 대테러 전쟁을 해봤냐고요?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 실전 경력도 적고 전투 능력 적고, 게다가 마프티가 본격적인 전쟁 세력, 완전한 무력 세력이어서 막 엄청나게 공습을 하고 본격적으로 막 전쟁에 가까운 전선을 구축하고 했다면 이 친구들도 빨리 실전 경력을 쌓았을 수 있을 겁니다. 실력이 빨리 늘었을 텐데, 얘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죠. 치고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실전을 경험해본 사람인 케네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갈수록 마프티가 싸우기가 힘들어질 거다. 지금은 어떻게든 잘 풀었지만 앞으로 2, 3부에서 그렇게 쉬운 전투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우주세계는 약간 그 지금 어토맥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무슨 역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기가 되게 좋아서 설정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까지 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들, 더 본문 안에서 얘기하기 어려웠던 얘기들 이제 조금 더 다루어 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2부에 대해서 제가 예상하거나 알려드릴 수 있는 얘기들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소설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2부의 주된 배경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을 좀 벗어나서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홍콩이 배경이 됩니다. 홍콩도 나와요? 네, 홍콩 나와요. 왜냐면 기기랑 홍콩 가잖아요. 네, 홍콩 가기 때문에 홍콩이 배경으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일부에서도 인물 간의 드라마에 힘을 많이 쏟았죠. 초반에. 그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했지만 전 재밌었습니다만. 그래서 어쩌면 2부에서도 역시 소설에서도 그렇게 썼고, 그러니까 하사웨이가 마프티에 합류하게 된 과정이라든가 연방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오엠밸리에서의 현황을
좀 더 이틀 전의 모습 같은 것도 좀 어느 정도 그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사웨이들이 오엠밸리로 갑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엠밸리로 가게 되는데 그 가기 전, 그 투데이스 어고의 그 쿠키에서 이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뒤에 이제 본격적인 스토리가 좀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2부는 사실은 소설 내에서도 그러니까 중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중권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적인 전개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클라이막스가 되는 애들레이드 회의에서의 이제 그 테러 행위를 위해서 어쨌든 그 과정에 있는 데에서 거쳐가는 일들이 그려질 것인데 어떻게 잘 그릴까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2부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아까 처음 드렸다시피 다바오에 있던 관료들은 홍콩으로 가게 됩니다. 군편으로. 이때 기기도 같이 갑니다. 왜냐하면 일단 다바오에서 직접 애들레이드로 가지는 않고 홍콩에서 회의전 협의가 원래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 하러 가고요. 거기서 애들레이드 회의를 진행하기로 최종 강경하게 결정을 하고 애들레이드로 갑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홍콩이 배경으로 그려지고 그리고 아마 홍콩이 그려지면 홍콩의 치안이 안 좋은 모습, 홍콩의 현재 모습들 등을 통해서 아마 그간 자연 환경이 그나마 좀 남아있던 다바오와 달리 확실히 자연 환경이 무너져 있고 문제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애들레이드 회의는 강행될 예정입니다. 이건 설정상 그렇고요. 뭐 그렇게 안 하면 엔딩까지 못 가니까 강행될 예정인데 어차피 2부에서 애들레이드 회의까지는 못 갈 거예요. 이건 3부로 갈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기기도 이 관료들과 함께 홍콩으로 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게 기기 안달루시아도 있지만 이분도 예쁘세요 라고 많은 분들의 지지를 받았던 미스 메이플라워 양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메이플라워 양도 2부에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소설판에 나와요. 네. 메이플라워 누구 옆에 있을까요? 네. 케네스가 그새 꼬셔놔서 이놈 새끼 그새 꼬셔가지고 또 옆에 두고 있는 게 그려집니다. 참고로 이제 하사웨이도 아까 뭐 다 떨쳐버리겠어 이렇게 말했지만 옆에 애인도 있는데 기기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는 하사웨이도 이제 아마 그려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는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지지 간단히 해결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간 이분 또 나오십니다. 네. 나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2부에서도 뭔가 프라모델을 팔아야겠죠. 반다이 애니메이션이니까. 근데 크시랑 뭐 페넬로페는 다 팔았으니까 어떻게 할지 보면 현재 오엠밸리에서는 킴벌리 군과 오엠밸리 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 중에 있죠. 전투 측면에서 보면. 그러므로 2부에서 아마 그 가능성의 짐승 유니콘이 보여줬던 다갈 전투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오엠밸리 군이 갸프랑 같은 구식 MS들을 운영하는 모습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보여질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전투 이후에 머리가 헝클어진 상태로 나오는 거는 아직은 메이스 플라워랑은 관계없고요. 그거는 진짜 밤새 작전 지휘를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꼴인 거고요. 거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걔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왜냐면 방금 전에 지금 그때 기기를 만나러 갈 때 상황이 뭐냐면 렌이 격추가 됐고 아직은 살았다란 연락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장면이라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예. 하여튼 그렇고 어쨌든 갸프랑이라든가 근데 이 갸프랑이 나올 것 같진 않고 한번 나온 걸 굳이 2번 쓸까라는 생각도 있긴 해요. 게다가 갸프랑은 이번에 너무 원형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얘는 굳이 더 팔만한 포인트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전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구식 근데 그거보다 여기 전차 같은 거 그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60일씩 전차라든가 60일씩 전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리고 설정상 오엠벨리군은 육군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전력이 없다라는 설정이 있어서 아마 그렇게 볼 때는 요 갸프랑이 오엠벨리군 처음에 말씀드렸죠. 113장에서 얘가 포함될 가능성은 좀 적다. 다만 갸프랑 같은 구식 모빌 슈츠나 전투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생각되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에서 만약에 재밌게 그려지려면 오엠벨리군은
짐도 쓰고 자쿠도 쓰고 그럼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짐하고 자쿠가 한 팀을 먹고 구스타프 칼이랑 전투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뭐 사실상 학살이라고 그려지는데 킴ber리 부대에게 이제 쓸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그려지면 장면으로선 재밌을 수 있겠다. 게다가 소설의 내용은 크게 바뀌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페넬로페도 팔아야 되잖아요. 메인을. 근데 메인은 다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보면 그냥 하나 생각입니다. 생각을 해보면 지금 장비하고 있는 픽스드 플라이트 유닛, FF 유닛 외에 설정상 비트를 그러니까 판넬류죠. 비트를 탑재하고 있는 공간전 사양의 유닛이 있습니다. 아르고스 유닛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한 번도 그림으로도 그려진 적이 없고 페넬로페를 우주에서 활용할 때에는 아르고스 유닛이라는 걸 붙인다. 오르세우스 건담에 아르고스 유닛을 붙이면 아르고스 호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싸우는 비트를 쏘는 형태가 되고 지구 대기권 하에서 이 픽스드 플라이트 장비를 끼면 페넬로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 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고스 유닛이 나오긴 근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건 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나오려면 우주를 가야 되는데 우주는 안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작품 내내 우주는 안 갈 거니까 아마 이건 어려울 것 같고 하지만 기존에 없던 거 만들면 되죠. 어쨌든 이건 소설에 등장한 적도 없고 공간전이 그려지지 않을 건데 페넬로페가 일단 부서지긴 했죠, 여러분. 부서졌으니까 페넬로페 개 같은 게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작에는 없는데 뭐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혹은 어떤 다른 환장 유닛으로 등장을 하든가 아니면 오디세우스 건담 형태에서 뭔가 다른 장비를 끼고 등장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만 모르겠어요.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 결국 프라모델이 적어서 어떻게 할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 예상을 해보자면 이런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참고로 여기 있는 사진은 이제 아르고스 유닛을 상상해서 만든 장례인데 보시면 여기 하이뉴 건담에 달려있는 판넬 달려있죠? 하이뉴 건담에 판넬하고 긴 슬러스터, 공간용 슬러스터랑 하이뉴용 판넬이 달려있는데 이런 식으로 페넬로페를 개조한 그 장례가 있어서 아르고스 유닛은 그림으로 그려진 적이 없어요. 저렇게 생겼다는 게 아니라 저런 개념이다 라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라는 설정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한 번도 그려진 적이 없으니까.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아르고스 유닛을 그리기 좋다는 거고 또 하나 아르고스 유닛이 아니더라도 뭔가 기존에 없던 다른 유닛을 만드는 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굳이 말하면 구스타프 칼도 베리에이션이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조금은 더 뭐 몇 개라도 그래도 극장판 나오는데 뭐 모형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쥐레코 극장판에 맞춰서 모형이 안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여튼 하사웨이는 지금 잘 팔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벌써 뭐 18억엔을 넘었고 굉장히 지금 가장 많이 팔렸던 기동전사 건담 제3편 해후의 우주편의 지금 기록에 바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최고 기록이 23억엔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지금 벌써 18억엔을 넘었기 때문에 지금 1부만 갖고 보면 1부가 충분히 넘을 수 있고 이대로라면 2, 3부만 잘 뽑힌다면 이번에 못 넘더라도 2, 3부가 넘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분위기가 요새 일본에 있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2부가 언제 개봉하느냐일 텐데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단 요 1부 끝나고 지금 이번 가을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오늘이네요. 오늘 맞지? 오늘인가 다음 주인가에 GL 에콘기스타 3부가 개봉을 했습니다. 개봉을 했든가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가을 동안 틀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봄에 뭐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미리 발표된 프로젝트를 보면 있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다음번 하사웨이가 빠르면 봄에 나오고요. 빠르면 겨울, 그러니까 가장 빠르면 올 겨울 1월쯤, 늦으면 내년 5월쯤에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거는 코시국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게 왜냐면 원래는 작년에 개봉할 영화였어요. 지금 1년 미뤄서 여기로 온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작은 계속 진행하고 있었을 거라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아마 진행은 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어느 정도 확실시 되고 나서 발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때는 하사웨이가 아직 상영 중에 있어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아직 절찬리에 영화관에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영화관에서 내리는 타이밍쯤에 맞춰서 아마 2부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뭐 빨리 개봉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극장에 개봉하기로 돼 있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좀 피해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것으로 길고 길었던 기동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시청 후 해설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네, 조금이나마 모쪼록 조금이나마 여러분의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뭐에 씨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강의 하사웨이 이야기를 여러모로 준비해서 전달해 드렸던 볼커의 SD 강좌의 볼커스텀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2부도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했다!